내년, 내후년에는 지금보다는 뭔가 더 서비스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우리가 좀 거품을 좀 얘기하는 게 맞지. AI 아직 거품을 우리가 논할 단계는 아직은 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애플을 좀 계속 저는 주목하셨으면 좋겠고, 이상 굉장히 오랜만에 나와 주셨는데 지난주에 증시가 굉장히 안 좋았었죠. 서킷 브레이크도 발동되고 했었는데 뭐 그 다음에는 이제 반등하고 이번 주에도 증시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현재 한국, 미국 증시 한번 점검해 주신다면요.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월요일날 뭐 여기 차트도 나와 있지만 이날 장중에 10% 이상 이제 급락을 했으니까 뭐 놀랬죠. 이제 코로나 때 한번 8%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이후로 4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또 증시가 폭락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걱정을 했죠. 우리가 모르는 뭔가 좀 악재가 있나. 네, 뭐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더 심했던 건 일본은 더 심했었죠. 일본 아마 근데 제가 알기로는 니케이가 이날이었던 것 같아요. 13% 빠졌대요. 그날 그냥 수직으로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다 어느 정도 회복은 됐는데 제가 이제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증시 급락은 좀 결국 좀 해프닝이었다고 좀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컸던 게 이제 뭐 샤메 법칙이라고 이게 뭐냐면 이제 고용 지표가 최근 12개월 내에 저점에서 실업률이 뭐 예를 들면 0.5% 이상 오르면 뭐 샤메 법칙이 발동되는데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게 법칙이 발동되면 뭐 경기 침체 왔으니까 근데 이걸 만든 사람도 뭐라고 했냐면 경기 침체 아니다 라고 직접 언급을 해줬고 또 미국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 보니까 ISM 서비스업 지표 은행에 대출 담당하는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더니 대출을 오히려 더 잘해주고 있어요. 경기가 안 좋으면 좀 대출을 줄일 수 있는데 대출을 더 느슨하게 한다는 건 경기가 괜찮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낮아졌고, 그러니까 실업수당 청구한 사람이 준 거죠. 일본 BOJ도 너무 금리를 좀 빨리 올리다 보니까 이제 BOJ 부총재가 나와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그 반성문 썼어요. 너무 우리 금리 좀 빨리 올린 것 같다. 야, 앞으로는 천천히 좀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당시에 또 워런 버핏이 애플 지분 절반 팔아버렸거든요. 이것도 좀 이제 악재로 작용했지만 뭐 이건 이미 지나간 일이 됐고 엔비디아가 칩을 출시하기로 했는데 이게 3개월 정도 늦게 나올 거라고 이제 얘기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 엔비디아 주가 빠지면서 장중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시간에 의해서 마이너스 10% 빠지고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인데 막상 또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 정도 지연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내용 나왔고 물론 이제 아직 전쟁은 끝난 건 아닌데 이란은 전면전을 좀 원치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이제 적어드린 게 다 악재들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사실상 그렇게 심각한 악재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증시가 어쨌든 그날 충격받은 이후로 그래도 다행인 건 좀 이렇게 빠르게 회복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의견도 있잖아요. 경기 침체 우려는 외형에 불과하고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관련주 거품론 이번 폭락의 본질에 가깝다. AI가 하도 저도 얘기가 많아가지고 AI 한번 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물론 이제 엔비디아 바닥 확인됐다 막 다시 좀 분위기가 좋아지긴 있긴 한데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제 거품 논쟁이 되게 치열한 거 아마 작가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굉장히 뜨겁죠. 왜냐하면 이게 보통 주가가 오르면 이런 논쟁은 당연히 펼쳐지게 돼 있는데 근데 과연 지금 주가를 제가 이제 떠나서 과연 이게 거품이 맞냐 이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지금 보시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엔비디아 고객사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제 빅테크 회사들이거든요. 이들이 소비를 만약에 투자를 안 해주면 당연히 거품이 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요 밑에도 적어드렸지만 저커버그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과잉 투자가 맞대요. 투자 많이 하는 거 맞다. 근데 과소 투자보단 낫다. 그 얘기 뭐냐면 투자 적게 하면 몇 년 후에 올 그 AI 사이클에 우리가 대비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투자를 지금 많이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은 AI가 지금 어쨌든 몇 년 후엔 또 어쨌든 대중화가 될 텐데 여기서 뒤처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과잉 투자가 맞더라도 투자를 해야 된다. 이거 엔비디아한테 되게 좋은 뉴스죠. 반도체에서 구매한다는 얘기고 실제 여기 저희 회사에서도 나왔던 자료인데 2024년도, 25년도 빅테크들의 이게 지출 계획인데요. 지난번 1분기에 조사했던 것보다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투자 더 하겠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나왔기 때문에 AI 아직 거품을 우리가 논할 단계는 아직은 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냐면 AI가 물론 투자 많이 하는 건 아는데 이거죠. 돈 도대체 AI로 언제 벌어줄 거냐. AI로 돈 버는 회사는 사실 엔비디아밖에 없어요, 지금.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기업들이 돈을 벌어주길 원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챗GPT로 돈을 벌어주거나 아니면 지금 애플도 이제 9월에 아이폰 나올 텐데 거기 AI 넣겠죠.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답을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아직은 초기 단계다 보니까. 그래서 시장에서는 투자만 하지 말고 돈 벌 뭐를 좀 보여달라. 근데 그거를 지금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도 나와 있지만 PC가 나오고 수익하는데 무려 20년이나 걸렸대요. 인터넷이 10년, 스마트폰이 6년, AI가 지금 2년 정도, 챗GPT 나온 지 한 2년 정도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아직은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거 돈 버는 걸 보여주려면 조금 더 시간은 좀 필요한 거고, 다만 어쨌든 이거를 지금 못 보여줬기 때문에 거품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년, 내후년에는 지금보다는 뭔가 더 서비스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우리가 좀 거품을 좀 얘기하는 게 맞지. 지금 당장 뭐 주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단지 그냥 거품 논쟁, 이거는 좀 제 생각이 너무 빠른 것 같고, 또 한 이제 카이스트 교수님이 신문에 이제 그렇게 적으셨더라고요. 결론은 AI 지금 거품 논쟁이 되게 뜨거운 건 맞는데 빅테크들이 투자를 하는 이상 겨울은 아니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주셨고, 제일 무서운 게 이거래요. 사람들이 무관심해지는 거. 그 예전에 저도 이제 그 김작가 TV에도 예전에 자주 나올 때 우리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메타버스 한참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메타버스 누구도 얘기를 안 해요. 그게 뭐냐면 무관심이거든요. 그러니까 AI에 대해서 거품 논쟁 자체도 관심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아직은 끝은 아니다. 다만 이제 빅테크들이 투자를 안 하고 관심이 없어져요. 뭐 예를 들면 무관심해져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진짜 좀 조심을 할 때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AI는 너무 거품 논쟁. 그러니까 이런 논쟁이 펼쳐진 건 결국 뭐냐면 엔비디아 주가가 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발생된 거지. AI에 대해서 저도 어쨌든 이 의견에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직 거품 논쟁할 때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AI 열풍이 그럼 전 세계적 투자 심리가 좀 지속된다고 보시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게 왜냐면 지금 빅테크가 사실 여기 뭐 오픈 AI 샘 알트먼도 있고 마크 저커버그,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뭐 그다음에 구글의 CEO도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아마존도 똑같아요. 이 빅테크 5개 업체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투자 줄일 수는 없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 저보다 그분들이 훨씬 더 당연히 AI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거고 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돈이 많이 들고 설사 성과가 안 나도 투자를 줄일 수 없다는 건 미래에 다가올 뭔가 확신을 좀 저는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이분들이 투자하다가요, 이제 상황을 지켜보겠죠. 근데 안 되면 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때는 좀 위험할 수는 있어요, 실제. 근데 그거는 아직은 나오진 않았고 오히려 더 전망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투자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투자가 계속 이어진다면 지금 M7 종목 중에서 혹시 지금 괜찮게 보시는 테크주는 빅테크는 어디인가요? 저는 이제 그동안에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제 꺾였다 이거보다도 엔비디아를 지금 사가지고는 매력은 아주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이미 주가들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AI를 보려면 결국 AI를 이 칩을 구매해서 그걸 가지고 서비스를 만들어서 돈 벌 회사를 좀 봐야 된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회사가 일단 애플 같고, 애플은 왜냐면 이제 아이폰에 그걸 집어넣을 것 같아요. 넣어가지고 9월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AI 기능을 넣은 아이폰을 이제 출시를 이제 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결국엔 이 기업들이 또 잘 돼야 엔비디아도 사실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플을 좀 계속 저는 주목하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가 구글이죠. 구글은 엔비디아처럼 AI 칩도 지금 만들어요. 실제 만들기도 하지만 그 제미나이라는 그 서비스를 이미 내놨고, 그다음 이제 오늘 그 촬영하는 이 날에 오늘 뭐 공교롭게도 구글이 픽셀 9인가요? 그 이름이 픽셀 9 폰이라고 하는데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오늘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AI 비서 기능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글도 역시나 그 최전방에 있는 업체니까 저는 일단 구글, 애플 이런 기업들을 한번 좀 계속 주목할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PPT 자료에서 보여주셨다시피 애플을 워렌 버핏이 굉장히 많이 팔았잖아요. 네. 그거는 워렌 버핏처럼 많은 걸 알고 있고 그죠. 투자에 세트 깊은 분도 많지 않을 텐데 그분이 그렇게 많이 팔았다라는 거는 뭐 AI가 거품이거나 아니면 애플이 별로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둘 중 하나인 건 확실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좀 놀랬던 게 다른 건 안 팔았는데 애플만 팔고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미국 증시 고점이다, 뭐 이제 기술주 팔아야 된다, 이 논쟁은 있는데 어쨌든 뭐 워런 버핏 입장에서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저도 이건 동의라는 게 애플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미국 빅테크는 싸진 않아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 입장에서는 비싸다고 느꼈을 수 있어요. 이 기업이 앞으로 더 성장할 수도 있고, 저도 이제 애플과 구글에 대해서 좀 앞으로 들여다봐야 된다는 게 꼭 투자를 하자는 관점이 아니라 이들이 돈을 벌어줘야 돼요. AI를 통해서. 그러니까 계속 관심은 기울여 봐야 돼요. 근데 이들이 못 벌잖아요. 결국 내년까지 봤을 때 못 벌면
계속 거품론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엔비디아도 안 좋아요, 당연히. 엔비디아 칩을 이용해서 이제 물론 애플은 엔비디아 사용을 안 하지만 수많은 빅테크는 엔비디아 구입을 해서 그걸 통해서 학습시킨 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내놓을 건데 결국 이들이 돈 못 벌면 다 허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어쨌든 이 가장 대표 주자가 애플과 지금 구글이기 때문에 그걸 좀 지켜보자는 의미고, 다만 저도 약간의 걱정은 되는 건 뭐냐면 이 미국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어쨌든 싸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돈도 잘 벌고 있지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그 미국 주식은 빅테크는 아직은 없어요. 예, 충분히 빠진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선 워런 버핏이 어쨌든 무조건 팔았으니까 고점이다 이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적어도 미국의 빅테크의 밸류는 싸진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염두에 두시고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 건데, 사실은 지금 증시가 좋아졌지만 올해 뭐 4분기 때는 진짜 올 수도 있고 뭐 나중에 올 수도 있고 그건 지나가 봐야 아는 거잖아요. 경기 침체나 뭐 경제 위기 보인다고 볼 수 있는 신호나 징후 같은 거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일 중요한 지표는요, 결국 미국은 소비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소비를 결정하는 건 뭐죠? 결국 고용이거든요. 내가 일자리가 없어지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소비가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장 매주 체크하셔야 되는 게 어쩔 수 없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매주 목요일날 발표돼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날 다행히 청구 건수가 낮았어요. 어떻게 됐죠? 증시가 랠리를 보였죠. 그러니까 이거 매주 나오니까 당분간은 요거를 확인하시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미국 실업률의 선행 데이터예요. 약간 선행 지표예요. 그래서 이게 좀 꺾여준다면, 계속해서 좋게 나온다면.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신규 실업수당 어쨌든 이 청구 건수 자체가 어쨌든 지금 침체를 가리키진 않는데 이게 뭐 예를 들면 30만 건을 넘어간다. 지난주에 아마 제가 봤을 때 23만 건 나왔거든요. 이게 만약에 30만 건을 넘거나 그 근접하잖아요. 증시가 또 부러져 버릴 수도 있어요. 갑자기 이거 진짜 이거, 왜냐면 그 정도 수치는 침체 정도에 나오는 수치거든요. 여러분들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매주 한번 잘 확인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역시 소매 판매죠. 예, 소매 판매도 이제 데이터가 곧 나올 텐데, 미국은 소비의 나라니까 이 소매 판매 데이터가 급격히 뭐 이렇게 꺾이는 흐름이 나온다면 당연히 또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지표들을 일단 좀 우선적으로 저는 이제 미국 경기를 파악할 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발표되는 아까 그 은행 대출 담당 임원들의 설문조사. 이분들이 만약에 대출을 이제는 좀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태도를 바꿔요. 엄격하게. 그럼 경기가 좀 약간 안 좋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데이터가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이제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했잖아요. 근데 이제 소비재 관련된 기업들의 CEO가 또 무슨 얘기들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은데, 제가 이제 미국도 2분기 실적 발표 거의 끝났으니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소비재 기업들의 대부분의 공통된 의견은 뭐냐면요, 경기가 좋았다가 식어가는 건 맞아요. 경기가 한참 좋았잖아요. 식는 건 맞아요. 근데 침체까지는 아니에요. 침체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둔화는 되고 있다. 소비자들이요, 예전처럼 돈을 잘 안 쓰려고 그래요, 이 비싼 가격에는. 그래서 할인 판매하면 산대요. 근데 가격을 올리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 얘기는 뭐죠? 침체는 아니지만 약간 식어가는 거죠, 경기가. 그래서 분명한 건 미국 경기는 지금 둔화되고 있는 건 맞다. 근데 시장은 저번에 나왔던 고용지표 때문에 너무 이걸 침체로 확대 해석해가지고 주가 빠진 거지, 분명한 건 경기는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고용이나 소비 같은 거는 침체까지는 아니고 둔화 정도이다. 그러면 이제 올해 어쨌든 굉장히 중요했던 어떤 하나인 금리 인하는 결국에는 이제 많는 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9월에 하게 될까요? 네, 할 가능성이 지금 거의 100%예요, 확률은. 거의 100%. 근데 이제 9월에 금리 인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0.5%를 한 번에 낮출 거냐, 0.25%. 그 폭의 문제죠. 폭의 문제고, 저는 개인적으로 0.5%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이번에 연준에 대해서 좀 약간 비난을 하시는 분들의 이제 입장은 뭐냐면, 이번에 놓친 것 같다, 너무 좀 늦게 한다. 이제 작가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말에 올해 초에 막 금리 인하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기억나시죠? 안 했잖아요. 네, 근데 뭐 미국의 물가도 좋고, 당시 올해 초에 미국 물가 예상보다 높은 데다가 경제 지표가 또 좋았어요.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릴 명분도 사실 그때는 좀 없었죠.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좀 실수였어요. 왜냐면 그런 걸 무서워해서 안 할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금리를 좀 낮췄어야 되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이 미국 경기 식고 있잖아요, 이미. 근데 이 상황에서 또 만약에 데이터가요,
연준이 9월 달에 이제 또 금리 FOMC 할 때인데 그때 뭐 예를 들면 또 물가가 올라간다거나 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소매 판매가 잘 나오고 이러면 또 데이터 보면요. 이거 금리 낮춰야 되나? 또 이렇게 해서 동결할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은 동결 가능성 거의 없긴 하지만 너무 데이터 의존해요. 연준은.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요. 항상. 대응 자체가. 그래서 지금 나오는 데이터들 종합하면 미국 금리가 5.5인데 지금 물가가 3%대 네. 심지어 근원 물가 같은 경우 2%대 나오니까 사실 지금 여기서 0.5% 낮춰도 그래도 높아요. 사실 기준금리는 제가 봤을 때는 0.5 낮춰도 5%거든요. 네.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금리 인하는 당연한 거고 0.5% 인하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걸 너무나 오랫동안 고금리를 방치하면 침체가 오지 말라고 해도 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연준 의장이 좀 과감하게 결단을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뉘앙스의 코멘트를 8월 잭슨 홀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렇게 그러니까 되면 시장도 약간 반영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오늘 촬영하는 날 나스닥이 2% 올랐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생산자 물가가 마이너스가 난 거예요. 근원 물가가. 그러니까 근데 보통 근원 물가가 마이너스 났다는 건 물가가 이렇게 마이너스 나면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증시가 급등해 버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은 지금 50pp를 원하는 것 같아요. 물가 이렇게 낮으니까 좀 금리 인하 좀 세게 해라. 이거를 시장이 좀 원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가 일단 나오니까 네. 나스닥이 반응을 했고 연준 의장도 아마 그걸 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8월 22일 날 그런 약간 뭐 뉘앙스를 보여줄지 모르겠어요. 연준 의장 성격상 막 이렇게 대놓고 얘기는 안 하는 스타일이라. 근데 미국 경기가 좀 생각보다 좀 식어가는 것 같고 물가가 많이 안정화됐다. 이런 멘트를 던지면 50bp 한다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은 이제 그걸 보고 뭐 그거 나온다고 해서 환호할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 미리 반영하고 있으니까. 근데 안도를 하겠죠. 아, 50bp 하는구나. 근데 너무 좀 매파적으로 얘기를 하면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좀 더 봐야 됩니다. 그냥 뜨뜨미지근하게 얘기하면 좀 일부 실망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